한국은 이미 500년을 앞섰다고 유럽 학회의 충격 발표에 장내가 술렁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만큼은 다르다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술의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치아 무라노 섬에서 태어난 마르코입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유리공예 장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저희 가문은 유럽 왕실과 귀족들이 즐겨 찾는 유리공예 명가였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유리가 불에 녹아 마법처럼 변형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랐어요. 그 뜨거운 열기와 장인의 숨결이 만나 탄생하는 예술품들은 제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기술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베르닌이 가문의 자랑이며 언젠가 제가 이어받게 될 거라 말씀하셨죠.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믿었고 베르닌이 가문이 자랑스러운 후계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술을 배웠습니다. 16살부터 본격적으로 유리 불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실수로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그런 고통조차 가문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낀 위기감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어요. 베네치아 무라노 유리의 지갑을 열던 부유한 고객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동시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모조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괜찮을 거라고 베르닌이 제품은 품질이 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아버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문의 작품들은 하나하나가 예술품이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술보다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유리 공예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반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은 몇 초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마침내 시대가 변했다는 무거운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가문의 공방은 점점 주문이 줄어들었고 재정적 어려움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2015년 베르닌이 가문의 유리공예 공방은 20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게 되었죠. 그날 아버지가 공방 문에 폐업 팻말을 걸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옆에서 무엇 하나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어온 가업이 제 세대에서 끝나버린 것이죠. 그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저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다른 길을 찾았어야 했다고 더 혁신적이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베네치아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리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곳에 진열된 것들은 진정한 무라노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모조품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 나서는 만족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이것이 과연 베네치아 유리의 종말인지 고민하며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예 역사를 공부하며 어떻게 전통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한 학술 논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청자 12세기 동아시아의 혁신적 도자기 기술이라는 논문이었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 동아시아의 역사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술이라면 유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고 저는 호기심에 논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이미지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비취색 같은 신비로운 청록색 유약으로 뒤덮인 도자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자기가 12세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유럽에서 그런 수준의 도자기가 등장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어내려갈수록 충격은 커져갔어요. 한국의 고려시대 도공들은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도자기를 구웠고 유약의 화학적 조성을 정교하게 제어해 그 신비로운 색감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도자기와 유리는 다르지만 그 정신과 기술적 접근은 비슷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뛰어난 동양의 공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알던 공예의 역사가 반쪽짜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이 신비로운 도자기의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요. 어쩌면 거기서 베르닌이
가문을 되살릴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자존심 상하게 무슨 한국의 기술이냐며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이유로 반대하셨습니다. 이미 시대가 변했는데 장인 정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고려청자의 사진과 제 눈에서 보이는 열정을 발견하셨는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가보라고.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논문을 썼던 한국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만날 약속을 하고서는 베네치아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슴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저와 베르닌이 가문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의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로봇 안내원의 금속 표면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베네치아의 고색 창연한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기묘한 조화였습니다. 공항 한쪽에는 전통 한옥을 재현한 문화체험관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최첨단 기술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었죠. 첫인상부터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틀간의 시차 적응 후 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여정의 첫 목적지였어요.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유럽의 박물관들도 크지만 이곳은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함이었죠. 전시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신비로운 고려청자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도자기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은 중앙에 놓인 유리 케이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논문에서 봤던 사진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고려청자의 비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옥빛과 하늘빛 그리고 바다빛이 모두 녹아든 듯한 그 색채는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전시 설명문에 따르면 이 청자는 12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었어요. 12세기라니 당시 유럽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도자기를 만들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정교함이었어요. 꽃과 새, 구름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이런 완벽함을 어떻게 천년 전에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조선시대의 백자를 마주했습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지닌 이 도자기들은 고려 청자와는 또 다른 미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청자가 귀족적이고 화려하다면 백자는 소박하면서도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기술적 완성도였어요. 표면에는 미세한 균열 하나 없이 완벽한 유약이 발라져 있었고 형태는 수학적으로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전시실을 돌아다녔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박물관 카페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비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전시 설명에 따르면 도공들은 특별한 흙과 유약 그리고 환원염 소성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되어 있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예학과의 김민준 교수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게 고맙다며 기꺼이 만나자고 해주었죠. 김민준 교수의 연구실은 도자기 파편과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한국 전통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물었어요. 저는 베르닌이 가문의 이야기와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라노 유리의 전통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교수는 깊은 공감을 표했어요. 전통 공예가 직면한 도전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다며 한국의 도자기 역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기술이 단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으로 고려청자의 단면, 미세구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마치 우주의 별자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세한 결정들이 유약 속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비색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고려 도공들은 철분이 포함된 특별한 흙을 사용했고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12세기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이었죠. 12세기라는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당시 유럽의 도자기는
훨씬 원시적이었습니다. 고온 소성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유약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조악했죠. 베네치아 유리 역시 당시에는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의 도자기가 고려 청자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알던 공예의 역사는 너무나 유럽 중심적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항상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예술과 공예가 세계를 선도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달랐죠.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도자기는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은 채 김 교수의 안내로 대학 내 도예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유약을 바르는 과정은 베네치아의 유리 공방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장인 정신은 동일했어요. 특히 한 학생이 청자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의 제작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베네치아의 운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물과 도시가 만나는 조화로움은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1000년 전에 청자를 만들던 기술을 연구하면서도 최첨단 기술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술적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놀라운 성취가 서구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질문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었어요. 우리 가문의 유리 기술과 한국의 도자기 기술을 어떻게 조합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죠. 내일 이천 도자기 마을을 방문해 직접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천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죠.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 베네치아 유리공예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천은 한국의 전통 도자기 마을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도자기로 장식된 문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은 서구의 어떤 공공예술품보다도 대담하고 창의적이었죠. 공방들이 늘어선 거리를 따라 걸으며 곳곳에서 들려오는 물레 돌아가는 소리, 흙 반죽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교수가 소개해준 박재훈 도예가의 공방은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40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온 도예 가문의 후손이라는 박재훈 선생은 생각보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장인의 자부심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공방 입구에는 다양한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려 청자의 비색을 완벽하게 재현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박재훈 선생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공방 안으로 안내했어요. 실내에는 흙 냄새와 함께 은은한 나무 향이 퍼져 있었죠. 한쪽에는 전통 가마의 축소 모형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다양한 도구와 흙, 유약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베네치아에서 온 유리공예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공예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재훈 선생은 오래된 나무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그의 조상이 기록한 도자기 제작 비법이었습니다. 흙의 배합 비율부터 유약의 성분, 가마의 온도, 조절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1607년 그 시기 유럽에서는 아직 도자기 기술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박재훈 선생은 고려 청자의 비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실험과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어요. 도공들은 철, 구리, 코발트 등 다양한 광물을 섞어 유약을 만들었고 불의 온도와 산소 공급량을 정교하게 조절해 그 신비로운 색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한국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제 말에 박재훈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내일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시대 도자기 가마터였죠.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재훈 선생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그의 집은 아늑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도자기 작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죠. 그의 아내가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중에 박재훈 선생은 한국 도자기의 아픈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로 끌고 간 사건, 그리고 그것이 일본 도자기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가문 역시 그 시기에 큰 시련을 겪었다고 했죠. 몇몇 가족들은 일본으로 끌려갔고 남은 가족들은 기술을 지키기 위해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였어요.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가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마이센과 같은 유럽 도자기 제조의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도자기의 기원에 한국 도공들의 기술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공예 역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던 기술들이 사실은 동양에서 전해진 영향 없이는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문의 유리기술도 과연 순수한 베네치아의 창조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박재훈 선생의 한옥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 아래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고려청자는 유럽 도자기보다 수백 년 앞선 기술로 만들어졌고 그 영향은 일본을 거쳐 유럽에까지 미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서구의 역사책에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오류가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인 무시나 왜곡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박재훈 선생은 약속대로 저를 고려시대 도자기 가마터로 안내했어요.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유적지는 공식적인 관광지가 아니었기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흙과 나무,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가마의 흔적은 900년의 세월을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박재훈 선생은 이 가마에서 어떻게 도자기를 구웠는지, 어떤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마터 주변에는 실패한 도자기 파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박재훈 선생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며 이것이 바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국 도자기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 비로소 세계가 감탄하는 고려청자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마터를 떠나기 전 저는 박재훈 선생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베르닌이 가문의 유리공예를 현대에 맞게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이죠.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통은 보존하되 현대적 감각과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독창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이천에서의 마지막 날, 박재훈 선생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가 직접 만든 작은 청자병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비색이 감도는 그 작품은 고려시대 청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죠. 그는 이 작품이 한국과 이탈리아 공예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는 뜻깊은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박재훈 선생이 소개해준 한양대학교 도자기 역사연구팀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발견들을 곱씹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내면의 혼란을 표현하는 듯했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이 서로 만나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듯 동양과 서양의 공예 역사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한양대학교 박물관학과 이지윤 교수가 도착했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의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도자기 역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최근 몇 년간 동서양 도자기 기술의 교류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왔죠. 특히 임진왜란 이후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강제 이주된 후 그 기술이 어떻게 유럽으로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과 의문점들을
이지훈 교수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르닌이 가문의 역사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무라노 유리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베네치아 유리의 역사와 기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유명한 베르닌이 작품도 언급했어요. 이지훈 교수는 저를 대학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도자기와 유리 제품의 연대표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시대의 도자기 파편과 유리 조각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연구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역사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죠. 이지훈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최근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와 유럽 간의 도자기 기술 교류를 분석한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흔적을 추적한 내용이었죠. 그들이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는 아리타 도자기로 알려졌고 이것이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였어요. 유럽에 전해진 동양 도자기는 당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켰고 이를 모방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말 독일의 요한 프리드리히 베트거가 마이센 도자기를 개발할 때 동양 도자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지훈 교수의 연구는 그 영향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기술적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유럽 도자기의 발전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증거였죠. 제 질문에 이지훈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양의 영향이 없었다면 유럽의 도자기 발전은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온 소성 기술과 유약 제조법은 동양에서 전해진 것이 분명하다고 했죠. 이 말은 제가 알고 있던 공예 역사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지훈 교수는 제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베네치아 유리공예와 한국 도자기 사이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더 깊이 탐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베르닌이 가문의 자료들과 한양대 연구팀의 전문성이 만나면 새로운 역사적 발견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죠.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제 가문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어요. 특히 유럽의 학계와 공예 세계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이지훈 교수와 함께 국제공예 학술지에 기고할 논문의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동서양 공예의 역사적 교류 베네치아 유리와 한국 도자기의 숨겨진 연결고리였죠. 이 논문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열정이 그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논문이 수백 년간 왜곡되어 온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3주간 여정을 마치고 귀국한 저는 더 이상 떠나기 전에 그 마르코가 아니었어요. 베네치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에서의 발견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고려청자의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그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유럽 도자기보다 수백 년 앞서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경청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이지훈 교수의 자료와 제가 작성한 논문을 토대로 저는 베네치아 유리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제 강연은 한국의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기술적 성취에 대한 소개로 시작했어요. 슬라이드에 등장한 비색 청자의 이미지는 청중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동양 도자기의 이런 측면을 처음 접하는 듯했죠. 이어서 저는 동서양 공예의 역사적 교류에 대한 증거들을 차분히 제시했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기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된 경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쟁적인 부분에 도달했어요. 베네치아 유리공예가 동양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중 사이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특히 몇몇 나이든 유리장인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역사적 증거들을 차분히 제시했어요. 제 주장은 베네치아 유리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계 문화 교류의 산물이라는 더 풍요로운 이해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리치니 교수는 제 연구가 동양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몇몇 유리장인들은 더 감정적으로 반응했죠.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 전수된 베네치아 유리의 전통 기법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 장인은 제가 단지 베르닌이 가문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었어요. 그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제 연구는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베네치아 유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세계 문화 교류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면서 놀랍게도 몇몇 젊은 학자들과 장인들이 제 견해에 지지를 표했어요. 특히 베네치아 유리 아카데미의 신진학자인 소피아 코르티는 공의 역사를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희망의 순간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도자기 기술과 색상 처리법을 베네치아 유리공예에 접목해보기로 한 것이죠. 특히 고려 청자의 비색을 유리로 재현하는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이 만나 새로운 예술 형태를 창조하는 시도였어요. 공방에서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지윤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공예 박람회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특별 전시 기획자로 함께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죠. 동서양 공예의 만남 유리와 도자기의 대화라는 주제로 전시를 제안받았는데 제가 떠올랐다고 말이죠. 저는 당장 미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베네치아에서 실험해온 작품들과 스케치였어요. 특히 푸른 꿈 시리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고려 청자의 비색을 유리에 구현하려는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저를 옛 공방으로 불렀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베르닌이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비밀 레시피와 기술이 담긴 노트였죠. 아버지는 이것이 우리 가문의 혼이라며 미국에 가져가 새로운 작품에 영감을 얻으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이지은 교수와 박재훈 선생이 마중 나와 있었죠.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작업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지윤 교수는 박람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전통 공예의 현대적 재해석과 문화 간 융합을 주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예장인들이 참여하며 특히 동서양의 기술과 미학이 만나는 융합 작품들에 큰 관심이 모여 있다고 했죠. 제 전시는 그 중심에 위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베네치아에서 시작했던 푸른 꿈 시리즈를 계속 발전시켰어요. 고려 청자의 비색을 유리에 구현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한국 작업자들을 만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김지호가 알려준 전통 유약 배합법의 원리를 유리 제작에 응용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람회 개막 2주 전 마침내 완성작들을 선보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푸른 꿈 시리즈는 총 7점의 유리 작품으로 구성되었어요. 각각은 고려 청자의 비색을 다양한 농도와 질감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김지호와의 협업 작품 경계를 넘어는 3점의 대형 설치작으로 도자기의 견고함과 유리의 투명함이 하나로 어우러진 혁신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전시장으로 운반되는 날 미국 미디어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몇몇 예술 전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 유명 예술 잡지는 제 작업 과정을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베르닌이 가문과 한국 도예의 만남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인터뷰에서 저는 진솔하게 제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의 좌절,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가져온 창의적 영감까지요. 박람회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전시장에서의 작업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제 전시 공간은 박람회의 중심부에 위치했어요.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공간은 베네치아의 고딕 아치와 한국 전통 문양이 조화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작품들은 이 공간에 맞춰 신중하게 배치되었죠. 그렇게 전시장이 일반에 공개되자 많은 관람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제 전시 공간 앞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감탄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 관람객들이 저에게 다가와 작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베네치아 유리와 한국 도자기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도전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죠.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과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 창조하는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리셉션이 끝나고 한적한 전시장을 홀로 거닐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이 여정을 시작한 용기에 감사했죠.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순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장인들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포터가 미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껏 일본 자동차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미국인들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공장을 풀가동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 있는 중고차까지 싹 쓸어간다는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케이트예요. 지금은 누가 봐도 번듯한 직장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저희 엄마 덕분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 없이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아왔어요. 엄마는 늘 저와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몸을 던졌어요. 그렇게 엄마는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엄마는 늘 바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을 하셨고 저녁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배고플까봐 저녁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았어요. 어린 저는 그런 모습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요. 엄마는 늘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강함이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죠.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오롯이 두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엄마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는지도 몰라요. 당시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엄마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남들이 꺼려하는 뒷정리와 청소 같은 일들을 도맡아 하셨죠.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엄마는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는 도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배우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도배사로 나서게 되었어요. 당시 엄마가 도배를 배우던 시절 여자 도배사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힘쓰는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도배 일을 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엄마에겐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연약한 몸에 무거운 접착제를 나르고 벽지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나하나 익히셨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죠. 당시 엄마는 유일한 여자였어요. 처음엔 그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같은 팀에 있던 중국 출신 노동자 몇 명이 엄마를 유독 신경 쓰고 치근덕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더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벽지를 붙이느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밑에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말로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그 시선과 행동이 너무 불쾌했죠. 다른 남자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띠며 엄마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요. 그날 퇴근하자마자 엄마는 곧장 미용실로 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스포츠 머리로 밀어버렸죠.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미용사가 깜짝 놀라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가슴을 압박붕대로 단단히 감고 작업복을 입었어요. 더 이상 여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대신 동료들은 엄마를 같은 노동자로 대하기 시작했죠.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벽지를 붙일 때도 누군가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기분 나쁘게 추근덕대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고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고 했죠.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버텨야 했던 이유는 그건 바로 우리 가족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던 아빠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빠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강도들이 마트를 털기 위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6살 아이를 인질로 잡았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트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마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아빠는 조용히 일어섰죠. 강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를 풀어주면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했어요. 강도들은 처음에는 아빠의 제안을 비웃었죠. 하지만 아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아빠는 천천히 강도들에게 다가갔어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건넸죠. 아이를 놓아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강도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그때 아빠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죠. 아이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아이는 무사했지만 아빠의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죠. 강도들은 당황한 듯 서둘러 도망쳤고 마트 안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죠. 후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이 하나둘씩 전해졌습니다. 아빠가 구한 아이는 다행히 큰 충격 외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의 상실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들은 며칠 뒤 검거되었어요. 그들은 마약에 찌들어 이성을 잃은 채 무모한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했죠. 재판에서 그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위로가 될 리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죠. 아빠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아빠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 사건을 접한 시민들도 조문을 왔어요. 모두들 아빠를 영웅이라고 했죠. 한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에서도 아빠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칭찬과 위로의 말들이 우리 가족의 일상에 생긴 커다란 구멍을 메워줄 수는 없었죠. 특히 엄마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이제 혼자서 어린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엄마를 짓눌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엄마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매년 아빠의 기일이 되면 우리는 조용히 아빠의 산소를 찾아가요. 엄마는 그때마다 아빠에게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돌아서는 엄마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저는 볼 수 있죠. 그래도 엄마는 금방 눈물을 훔치고 다시 강한 척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아빠의 희생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마약과 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말이죠. 아빠가 그렇게 희생된 이후로도 미국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해에만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마약 사건을 다룰 때면 가슴이 더욱 아파와요.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190명을 넘어선다는 통계를 볼 때마다 그날 마약에 취해 우리 아빠의 목숨을 앗아간 그들이 떠오르죠. 1년 동안 약 11만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의 깊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눈빛에서 20년 전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보이죠. 한순간의 비극이 한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시죠.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우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서도 우리를 챙겼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던 엄마였지만 가끔씩 피곤에 쩔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꼭 변호사가 돼서 엄마가 일을 그만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집중했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면
엄마는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때로는 학비가 부족해져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냈죠.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동생은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한 건 엄마였어요. 저희는 취직하자마자 엄마에게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편하게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손사래를 쳤죠.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며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단호했어요.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엄마는 웃으며 말했죠. 나는 아직 괜찮다며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던 저희는 다시 한번 엄마를 설득하기로 했죠. 하지만 엄마는 완강하셨어요. 일을 그만두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셨죠. 고집센 엄마의 태도에 저와 동생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일은 끝까지 한다고 우기셨죠. 그런데 동생이 엄마에게 차라도 한 대 사드리자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집집마다 최소 차 한 대가 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인원수에 맞게 차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죠. 통계를 보면 미국 가구당 평균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외 지역으로 갈수록 이 수치는 더 높아져요. 뉴저지나 코네티컷 같은 주의 교외 지역에서는 가구당 평균 2.3대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은 미국의 특성상 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버스 노선도 제한적이고 운행 간격도 긴 편이죠. 특히 우리가 사는 교외 지역은 더욱 그랬어요. 마트에 가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자동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까지 걸어서 40분이 넘게 걸렸죠. 더구나 미국의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어떤 구간은 인도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30분이 걸렸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한 스스로 이동할 방법이 필요했죠. 저는 회사 근처에 살고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했지만 동생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를 다니느라 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이 제한적이에요. 캘트레인이 있긴 하지만 회사까지 가려면 다시 셔틀버스를 갈아타야 했죠. 게다가 IT 기업들은 대부분 교외의 넓은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차 없이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동생은 야근이 잦았고 때로는 새벽에도 긴급 상황이 생겨 회사에 가야 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든 호출될 수 있었죠. 심지어 주말에도 서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는 동생이 주로 사용하게 됐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날도 많았고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사장님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셨죠. 새벽같이 일어나 허리띠를 조여매고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고 무거운 짐을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서셨는데 허겁지겁 바쁜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나서면 바로 옆집에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익숙한 듯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셨어요. 옆집 사장님이 늘 태워다 주셨기 때문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장님의 자동차는 늘 엄마를 태워가셨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그 차와 함께였죠. 출근길이면 항상 옆집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도베일이 있는 현장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요즘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들까지 서로 나누며 가셨어요. 때로는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셨죠.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는 엄마가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차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의 차를 얻어 타는 것이 익숙해진 엄마였지만 불편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저희는 엄마에게 차를 사드리겠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나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차를 타면 충분하고 괜한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늘 그렇듯 엄마는 부담을 주기 싫어하셨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직접 운전하면 훨씬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남의 차를 타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장님의 일본 자동차는 성능이 좋고 오래 타도 문제없이 잘 굴러간다고 하셨어요. 기름도 적게 먹고 승차감도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리고 차비를 늘 드리고 있는데
유지비와 차량 구입비를 들여 차를 살 필요가 없다는 듯 단호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일 뿐이었어요. 새로운 차를 사는 것은 사치였고 지금처럼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불편하지 않다는 건 모두 거짓말일 테고 그저 저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죠. 장거리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배 현장이었고 하루 이틀 걸리는 작업이라 좀 멀리 가셔야 했어요. 엄마는 여행 가방보다 작은 가방에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기셨죠. 일하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기에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 엄마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돌아오겠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저 평소처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출장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라 생각했죠.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전날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아침이 되자 거리가 온통 하얗게 덮였어요. 도로는 이미 눈으로 미끄러워져 있었고 시야도 좋지 않았죠. 우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엄마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죠. 사장님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고 차도 튼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폭설주의보를 전하고 있었고 교통사고 소식도 잇따랐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였다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초조해졌죠.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눈길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닐까? 이동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이 커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동생과 저는 서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도 문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죠.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언제나 나쁜 소식을 동반하는 법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우리는 차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고 엄마가 크게 다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손이 떨렸죠. 얼마나 급하게 운전했는지 평소 30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춥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얼굴에는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 너무도 아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전신에 타박상이 있고 오른쪽 팔에 약간의 골절이 있다고 하셨죠. 사고의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졌던 거예요. 엄마는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죠.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었고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이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차는 방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미끄러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고 하셨죠. 다행히도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나마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고의 원인을 듣고 동생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은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고 특히 일본 자동차의 특성에 대해 많이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회사에서 일하면서 차량 안전성에 대해 늘 고민하던 터였죠. 동생은 그날 저녁 사고 사진을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 밑을 보니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고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 부근이 심각하게 부식되어 있었어요. 브레이크 라인과 연결된 부분이 거의 다 녹슬어 있었죠. 동생은 이런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이 오는 날씨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생은 단번에 문제를 알아챘죠. 일본 차는 녹이 쉽게 슬기 때문에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하체 부식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북동부나 중서부 지역에서는 일본 차의 하체 부식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자랑해왔던 일본 차량이었죠. 물론 이때까지 일본 자동차는 연비가 좋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하체 부식 방지 처리에는 취약한 경우가 많았죠. 특히 이 차종은 일본 국내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모델이어서 미국의 혹독한 겨울 날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고 제설제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 부식 방지 처리를 다른 나라보다 덜 신경 쓴다고 했어요. 동생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차종을 테스트해봤는데 특히 일본 차들은 겨울철 주행 시험에서 하체 부식 문제가 자주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실제로 사장님의 차는 이미 하체 부식이 심각한 상태였죠. 브레이크 라인 주변이 녹슬어 약해졌고 이번 사고도 그 영향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동력이 약해진 거예요. 특히 눈길에서는 제동력이 평소보다 30에서 40% 더 필요한데 부식된 브레이크 시스템으로는 이런 추가 제동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차는 이미 10년이 넘은 차량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제설제에 노출되면서 하체 부식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동생은 차량 하부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브레이크 라인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배기 시스템 등 주요 부품들이 모두 부식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엄마는 처음에는 동생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셨어요. 일본 차라면 모두들 알아주는 세계 1위 차가 아니었냐고 하시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동생이 차 밑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자 엄마도 표정을 굳히셨죠.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그간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왔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받은 적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일반 정비소에서는 하체 부식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한데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올라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죠. 그러고는 엄마에게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러기에 차를 바꿔준다고 할 때 바꾸시지 지금 이 꼴이 뭐냐고 얘기했죠. 평생 그렇게 아끼면서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면 남은 우리는 어떡할 거냐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병실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안도감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화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처음부터 차를 사드리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고집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아니 사실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엄마가 뭐라 하시든 무조건 차를 사드렸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간 엄마는 일본 차에 대한 믿음이 강하셨어요. 사장님 차지만 연비가 좋고 고장이 없다며 오래 타도 문제 없다고 저희를 설득하려 드셨죠. 그래서 동생과 저도 만약 차를 사더라도 일본 차를 사드려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그 차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눈길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미끄러졌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동생도 조용히 제 옆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말이 맴돌았어요. 왜 그때 우리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억울한 감정이 먼저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하루 더 입원하기로 했지만 저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화가 먼저 났죠. 엄마가 아픈 것도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것도 잠시 잊은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열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었어요. 병원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났죠. 평소라면 이런 날씨에도 묵묵히 일하러 가셨을 텐데 오늘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고집을 부린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평생 저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돈이 생기면 저희 학비와 생활비로 먼저 썼고 본인을 위한 소비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동생과 함께 퇴원한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불러앉히셨죠.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며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간 벌어왔던 돈은 생활비로 다 써버려서 이 나이 먹도록 번듯한 집도
차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 둘을 위해 맛있는 거, 좋은 거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걸 늘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알뜰하게 살았다면 너희에게 이렇게 패 끼칠 일은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차를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줘도 엄마가 너희에게 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 병원 신세까지 지고 걱정 많이 했냐며 용서하라고 하셨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는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엄마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희생을 이제야 이해한 저는 지난날 엄마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후회되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는 당신의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미안해하고 계신다는 게 속상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왔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화낸 것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저도 없는 거라고, 엄마가 힘들면 저도 힘들고 엄마가 아프면 저도 아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엄마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생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는 결심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저희는 안전한 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엄마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골라야 했죠. 동생은 자동차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차는 제외했어요. 이제는 엄마도 아실 거예요. 하체 부식이 심한 일본차를 계속 타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저희는 다른 옵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유럽차는 성능은 좋지만 유지비가 너무 비쌌고 미국차는 크기가 너무 커서 엄마가 운전하기에 부담스러웠죠. 한국 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엄마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엄마의 직업인 도배라는 특성상 작업 도구를 실어 나를 공간도 필요했죠. 벽지와 접착제, 각종 공구들을 실어야 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차가 너무 크면 엄마가 운전하기 힘들 테고 작으면 작업을 할 때 불편할 터였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동생과 저는 여러 모델을 비교해가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동생은 매일 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며 사용자 후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특히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읽었죠. 저는 중고차 시장도 알아보고 할부 조건도 비교해보면서 현실적인 구매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실용적인 차 중 하나가 포터라고요. 작은 트럭이지만 공간이 넉넉하고 도배 일을 하는 엄마에게도 적합하다고 했죠. 저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동생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차라서 내구성도 뛰어났어요. 포터는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차종이었죠. 좁은 골목길에서도 운전하기 쉽고 연비도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 모델들은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되어 있어서 더욱 믿음이 갔어요. 유지보수도 쉬웠고 수리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죠. 저희는 엄마에게 이 차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또 거절할까봐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도 엄마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이셨어요. 사실 엄마도 이번 사고를 통해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희 역시 엄마가 더 이상 불편하게 다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죠. 차를 직접 보러 갔을 때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새 유럽과 미국에서 포터의 인기가 엄청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다음 달이면 물량이 좀 풀릴 텐데 대기를 걸어두는 게 좋겠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포터를 계약하기로 했죠. 할부금은 동생과 제가 나눠서 내기로 했고 보험료와 유지비도 저희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걱정 말고 편안히 인생을 즐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도 좀 줄이시기로 약속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이 차와 함께 저희의 삶도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